부모 역할을 진짜 잘하고 싶은데 맞아. 내가 좋은 부모를 나 자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부모로서 그 역할도 잘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뭘로 드렸냐면요. 요런 걸 기준으로 드렸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아정책연구소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3천 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설문이에요. "좋은 부모 역할 수행에서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인제 막 대답한 걸 가지고 인제 카테고리를 만들었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이세요? 정서적인 지원, 양육 지식, 그다음에 생활 태도 및 습관, 그다음에 그걸 지도하는 거, 학업 지도하는 거, 경제적인 지원을 보내주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기타까지 요렇게 인제 쭉 인제 놓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니?"라고 인제 물었었어요. 뭐가 1 위로 지금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정서적 지원이 압도적이에요. 예, 맞아요. 압도적으로 52.4 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인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생활 태도 습관 지도, 양육 지식까지는 쪼끔 비슷하죠. 뭐 15.9, 12.7, 뭐 17.4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요. 제가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요거였었어요. 학업에 대한 부분이 1.4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같이 우사님하고 나눠 봤죠. '이게 말이 될까? 정서적 지원이 52.4 이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설문하고도 비슷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진짜 이렇게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1.4? 그러면서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이 설문에 참여한 부모들이 자녀 연령대가 좀 어린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우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상적으로 생각은 정서적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업지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분들이 실제 삶에서는 학업지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 차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의 바람은 학업 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 실제로 피부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모 역할에서 저 부분을 훨씬 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쪼끔 더 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제 이런 설문을 하게 되면은 자녀 연령대가 어린 부모들이 확실히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요. 지금 이 설문에서도 실제로 55 세까지 굉장히 그 범주를 넓게 놓고 부모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유아 부모들의 응답 확률이 42% 였나? 그 정도로 높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시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연령대가 되면 인제 부모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인제 초등학교 갔어요." "아유 다 키웠네." "중학교 갔어요?" "다 키웠네." "고등학교 갔어요?" "다 키웠네." "대학 갔네." "아유 인제 끝났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끝나지 않죠. 새로운 스테이지가 계속 열리잖아요. 부모 역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정서적 지원은 내가 영유아기 때 하면 끝났어. 아 양육식 인제 지 알아서 크는 거지 뭐 통하지도 않는데 생활 태도 습관 지도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 인제 시킬 건 공부밖에 없어. 공부랑 돈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도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에 요 정서적 지지가 너무 과도한 부분도 좀 문제죠. 그 이야기 조금 뒤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있을까?' 해서 인제 한번 인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인제 엄마 아빠가 둘 다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샘플 연구하고 비슷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제 퍼센테이지
지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샘플 연구에서는 그 생활 태도 및 습관 지도가 3위였는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경제적 지원하고 양육 지식은 아빠는 경제적 지원이 조금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엄마는 양육 지식에 대한 부분. 근데 뭐 두 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었어요.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고 여기서도 학업 지도는 굉장히 제일 마지막에. 근데 아까보단 조금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의견들을 보면 이제 좀 재밌는 게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 뭐 좋은 추억을 쌓거나 여행과 체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더 넓게 범주하면 저걸 통해서 갖고 싶은 것도 어떤 정서적 지지라든가 혹은 생활 태도하고 조금 더 연결되는 것들도 일부 있기는 할 거예요. 또 어딜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쌓은 것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길 바라는 부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추억을 쌓는 거, 체험에 대한 부분들 기타 의견으로 좀 적어주셨었고요. 아이가 실질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게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어떤 도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좀 재밌는 거, 신앙에 대한 거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이 정서적 지지와 비슷한 연결되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시간이나 공감, 수용적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이 엄마들은 좀 더 많았어요. 아빠들이 생각하는 기타 좋은 부모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진로 코칭에 대한 거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거, 내 건강을 돌보는 거, 그리고 내 역량을 키우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빠들이 대답하는 것들은 확실히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저 정서적 지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쪽은 잘라먹고 공감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분이 과잉 해석돼서 우리 현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죠. 그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지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들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씩 한번 좀 알아보죠. 첫 번째는 정서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안전지대가 되어줘야 돼. 내가 아이가 숨쉴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댈 수 있는 부모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정서적 지원의 카테고리에서 대답했었던 부분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응원과 지지를 좀 보내주는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가 불안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의논할 수 있고 좀 큰일이 발생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정서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인 거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 근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게 아이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감정 안에 있는 욕구를 허락해 주고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도 된다까지를 허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분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정서적 지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 안에서 생활 속에 안정감도 생기고 그쵸? 그리고 그 부분을 정서 자산으로 아이가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이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 아이도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다음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거. 이건 뭐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부모 관점에서도 사랑이라는 부분은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 자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냥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는 거.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내 편이야.' 믿어 주는 거. 그런 든든함을 좀 갖게 해 주는 거 그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은 이런 부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정서적 지원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잘 돌봐야 된다.'라는 건 상처 하나 없이 또 좋은 관계라는 거 갈등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와 조금 갈등이 있다. 어떤 순간에 아이가 밉다. 아이한테 욱하고 화가 났다. 그럼 난 좋은 부모가 아니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정서적인 지원과 정서적 자산은 그런 갈등들을 잘 다룰 수 있게, 사실은 그 갈등이 좀 노출이 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엄마하고 한 번도 싸워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내 말에 토를 단 적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안 들어준 적이 없어. 근데 어디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나를 대해 줘야지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줘. 그런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인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내가 좋은 관계로 너와 함께 잘 살아가겠다,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라는 선언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우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시던데요. "이렇게 갈등을 다루고 회복하는 경험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뭐가 필요하지?" 라고 했더니 "없는 데서 퍼줄 수는 없죠." 이렇게 딱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성 지원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나의 정서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나.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정서 자산, 내 감정을 잘 읽고 인식하고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나는 확보하고 있는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생활 습관 및 태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첫 번째는요, 자립이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자존력. 너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뭘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샤워, 청소, 정리정돈, 수면 습관, 규칙적 생활. 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주면 편한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내가 나중에 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까지 못 기다려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거나 뺏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불편감을 좀 감내하는 거 필요한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여행을 가도 하루 정도는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 아이의 인제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된다. 내가 없어도 삼시세끼 밥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엄마 나 뭐 먹어?" 하고 전화 받지 않을 수 있게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게 좋겠다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볼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회 규범에 대한 거였었어요. 사회 규범에 대한 부분들은 요런 것들이에요. 인사, 그다음에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 예절이라든가 시간 약속. 아까 정서적 지원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 그다음에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서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모델링이 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세 번째 부분이 좋은 태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책을 읽거나 뭐 계획하고 실천하고 심지어 인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일상의 루틴을 갖는 거, 바른 자세를 갖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고렇게 모범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생활 습관과 태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첫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그걸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스스로 뭘 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보다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는 게 있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다 해 주고 있다. 이건 쪼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는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적 지원.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경제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부부 간에 다투는 집도 되게 많아.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는 정도면 된대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된다고? 근데 너 꼭 옷은 어디 거 입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물론 얘가 명품 브랜드를 입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쪼끔 더 저렴한 거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는 거 안 입으려고 그래요. 속옷도 꼭 어디 걸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적정한 의식주라는 게 어떤 거니? 너도 그렇게 꼭 입어야 되는 어떤 브랜드가 있잖아, 좋아하는 게." 그랬더니 "에이 그거는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 주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구멍이 나거나 집 같은 경우도 뭐 그 기가 새거나 추워서 잠을 못 잘 정도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집에도 오고 또 내가 쪼끔 더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아?" 그랬더니 뭐 사춘기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거는 자기가 견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만약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뭐 이걸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전체를 다 오픈해 가지고서 막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없는 것인 양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현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안정성 비슷해요. 안정적인 의식주 그다음에 쪼끔 먹거리는 '질이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질이 좋은 먹거리라는 것도 참 기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좀 레인지가 넓죠. 그다음에 치킨이 먹고 싶어. 뭔가가 좀 먹고 싶을 때 '치킨 정도는 좀 시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먹고 싶은 걸 먹겠다는 게 치킨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선 저는 개별성이 눈에 띄었어요. 두 번째는 기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많이 하셨었어요. "대학까지는 다양한 경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대학은 인제 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대학원을 공부하겠다고 하면요? 그것도 그럼 박사과정 간다고 하면요? 그것도 점점점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갖게 되는 기회를 우리는 부모로서 '어디까지 지원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해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경제적인 독립이 몇 살부터 한 번에 어느 순간에 "자 오늘부터 경제적인 지원 끊어.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살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금 조금씩 어떤 수준까지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같이 내 배우자하고도 같이 나누면서 좀 준비하는 거. "부모가 짐이 안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우리한테 짐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과도하게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요소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반가운 거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지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계속해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주제마다 나오는데요. 돈의 가치, 경제 개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계획적인 지출에 대해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요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요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 '경제력과 상관없이 우리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이게 인터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24 시간 짬뽕집 사장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인제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인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뒤쪽 골방에서 핸드폰을 쥐어 주고 인제 핸드폰을 인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와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부자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저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부모의 모습일까? 좋은 부모의 필요 충분 조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 안에 어떤 작은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그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경제력과 상관없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굶지만 않을 정도라면 경제력은 좋은 부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써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력과 상관없다라는 거의 기준도 너무나 개별적이잖아요. 어디까지가 그 안정적인 의식 주고 가능하다라는 건지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공유와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몇 가지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와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이건 아빠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부부들의 어떤 이슈를 다룰 때 저희 부부 포함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 아직도 어쨌든 '경제적인 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라는 책임감이 아빠들이 조금 더 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에 대해서 혼자서 꾹꾹꾹꾹 참다가 시한폭탄처럼 뻥 터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우리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그게 정말 책임을 다하는 걸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서로 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해 보는 거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게 좋은 부모로서 경제적인 어떤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큰 능력이 아닐까 싶었었어요. 자, 다음 부분은 이제 양육 지식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서로 딱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분명히 처음 선택할 때는 이렇게 양육 지식에 대한 건 그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내 삶에 연결돼 어서 활용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해 줬었고 또 인제 이런 분들도 계셨죠. "그렇지만 자녀 발달을 이해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연령별로 필수적인 의무 교육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교사만큼의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교사만큼 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범주가 되게 크죠. 또 "아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부모가 정보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양육 지식에 포함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식보다는 나의 아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라는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 크게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처음이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이니까 배워야 된다? 그럼 뭐를 얼마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또 우리가 또 이 인터뷰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감탄했던 이야기.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아는 것도 지식이고 모르면 묻거나 찾아서 알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지식이다. 이거 완전 명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부담감의 이유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아는 거 이게 가장 큰 지식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른다. 그럼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지? 그랬을 때 묻고 찾고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용기. 그것 자체가 정말로 지식으로 가는 가장 큰 용기고 가장 큰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도 나눌 수 있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든지 아이가 물어보는 거 다 아는 척 해야 되나요? 잘 모르는데 같이 찾아볼까? 이 부분 우리 되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잘 안 되죠. 내가 부모로서 체면이 있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얘기 잘 안 되거든요. 그쵸? 자, 그다음에 학업 지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우리가 아까 그 학업 지도 제일 아까 낮았잖아요, 우리의 소망. 어 거의 50% 가까이의 정서적 지원과 학업 지도 1.4% 정도 나왔던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떤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나 여쭤봤는데요. 세 가지였었거든요. 하나는 직접적인 지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래도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직접적으로 부모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문제 푸는 거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여전히 우리한테는 이 선행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행, 대부분 다 이러십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앞서서 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1년만 앞서가, 1년.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아이들한테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가 직접 채점하고 체크하는 거, 이런 직접적인 지도는 해야 된다. 요거 연령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부모의 역할을 생각할 때는요, 연령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동기부여.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와 자꾸 이야기를 나눠본다. 그쵸?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학업 지도였고요. 지금 대답에서 하는 건 공부잖아요. 학업하고 공부는 조금 범주가 우리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죠. 공부에 대한 범주가 훨씬 넓지 않아요? 그쵸?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된 아이들, 고 이상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뭘 배우고 있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도가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일까? 거기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요런 것들. 그쵸? 격려와 응원, 질리지 않고, 여기서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조성해야 되지? 저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집에서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다. 집과 학원은 분리돼야 된다. 현명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슨 학원이든 간에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학원에 가서 분위기는 거기에서, 집에서는 집만의 정서적 지원의 이제 공간으로, 요렇게 이야기하신 대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여전히 우리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그 부분을 따라할 거라는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진 게 저희 막내 덕분에 깨졌어요. 저는 집에서 가장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본 아이가 셋 중에 막내일 것 같아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일 많이 봤을 텐데요. 책을 가장 안 읽는 아이는 막내입니다. 그 아이는 책을 읽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태도인 건지, 아니면 기대 자체가 너도 이렇게 해 라는 어떤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계속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도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지, 학습 지도라는 말이 써 있길래요. 지도한다라는 건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르쳐서 이끄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아이들을 몇 살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못 이룬 어떤 것들, 혹은 이 아이가 꼭 이루기를 바라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1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업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관계가 되니까, 방법은 인터넷과 학습 지도를 누가 해요? 인터넷과 유튜브와 학원이 다 하더라. 그쵸? 내가 부모로서 학습 지도에서 내가 한 학습 지도가 뭐예요? 학업에 대한 이야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학업 지도는 뭐였어요? 아이와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학업 지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음, 제가 몇 번 읽어봤잖아요.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는 칸이 좀 모자라서 못 적었는데요. 적어도 아이가 오늘 배운 거, 그리고 그 배움으로 인해서 아이가 무엇을 더 궁금해하는지, 이게 단순히 학습뿐이 아니라 오늘 어떤 걸 배웠어? 어떤 것이 너한테 새롭게 보였어? 뭘 더 알아보고 싶니? 너는 뭐가 관심이 있니?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있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이제 학자고요. 이분이 이야기했었던 개념이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부모. 옛날에 이제 이 mother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엄마, 주 양육자에 대한 이제 대명사였었던 거죠.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니캇이 이야기했었던 게 1958년이었대요. 이 위니캇이 제가 아까 몇 살에 돌아가셨지 하고 찾아보니까 71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50년이 넘었어요. 52년, 3년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58년에 거의 프로이드와 같은 정말 초창기의 정신 분석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연구에서 보면요. 굿 이너프 마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2000년도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완벽하고 싶은가 보다. 그때도 완벽히 좋은 엄마가 되려고 사람들이 되게 노력했나 보죠. 그래서요, 위니캇의 연구 중에서요, 연결된 연구에서 이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온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벽하게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거나 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돌봄의 과정에서 때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헌신하다가 점차 그러한 헌신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증오도 할 수 있는 보통의 어머니다.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게 good enough mother야라고 얘기하면 나 충분히 좋은 엄마인데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그쵸? 안심이 돼요. 온종일 집에 있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럼 실수를 저지르는데 나 하면서 한번 내려가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지 않아요. 헌신하죠. 헌신도 하는데 맨날 그러고 꼭 100% 완벽한 헌신을 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은 100% 헌신해야 됐던 시기가 우리 있었어요. 아이 잠도 못 자고 정말 내 삶이 없는 어떤 시기들도 있죠. 근데 독립된 주체로서 내 삶을 점점 찾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아이한테 내 삶을 투영해서 살고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이 너무 안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끔은 너무 사랑하는 만큼 너무 미운 마음도 들 수 있는, 그쵸? 그렇지만 그 증오를 함부로 표현하진 않는 거죠. 그런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부모라는 거는요, 지금 나와 그리고 내 아이 사이.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적절한 최선책을 찾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전히 실천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